여보세요. 나 지금 아빠 집 앞이야. 문 열어줘. 이 같은 충격적인 대사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텅 빈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시작은 없을 겁니다. 그 절망감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첫 후킹이 될 것입니다. 제 나이 어느덧 60, 이름은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미혼으로 살아온 남자입니다. 제게는 특별한 꿈이나 야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하나뿐인 가족인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행복을 누렸지만 저는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결혼은 감히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혈육이라고는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연로하신 어머니와 결혼 후 타지에 살면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하나뿐인 여동생 미영이가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자애롭고 강인했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저는 어머니의 늙고 병든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는 늘 다니시던 동네 시장에 가시던 길에 갑작스레 쏟아진 빗길에서 과속하는 차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던 어머니는 그 사고로 인해 결국 허리를 크게 다치셨고 그날 이후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동네 사랑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우시며 누구보다 밝고 정정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함께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져만 갔습니다. 좋아하시던 따뜻한 숭늉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고 제가 억지로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려야 겨우 몇 술 드시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먹이기 위해 숟가락을 든 제 손 위로 축축하고 뜨거운 어머니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질 때면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느껴져 제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만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 역시 혼자의 몸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점점 더 버거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화장실을 모시는 일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밤에는 어머니가 겨우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하루 종일 아무 말씀 없이 창밖에 어두운 밤하늘의 한 지점만을 멍하니 응시하시는 어머니의 공허하고 깊은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삶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절망적인 눈빛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어머니께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드리고 싶어 젊은 시절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 보여드리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기도 하고 좋아하셨던 옛 노래를 틀어드려 보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만 가만히 돌리실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좁은 집 안을 가득 채운 무겁고 차가운 침묵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제 영혼마저 서서히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뿐인 동생 미영이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 타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생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에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오빠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상태가 영 좋지 않구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 내가 혹시 이번 주말에라도 시간을 좀 내서 와서 어머니께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면 안 되겠니? 얼굴 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실지도 몰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제 간절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냉정한 동생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애들 학원비에 카드값에 집 대출금 갚기도 벅차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엄마까지 신경을 써? 오빠는 혼자니까 엄마만 보면 되잖아. 나는 시댁 식구들까지 챙겨야 한다고. 오빠가 알아서 좀 해. 늘 혼자서 잘해왔잖아.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동생의 마지막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야속한 동생에 대한 서운함보다 이제 정말로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는 절망감이 저를 더욱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마저 외면당했을 때 그 외로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가는 어머니의 앙상한 모습과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듯한 그 텅 빈 눈빛을 매일 마주하는 것은 제겐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마저도 이 무거운 절망감에 짓눌려 함께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낀 저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쩌면 비겁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끔찍한 현실로부터 잠시라도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힘없이 식사를 하시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겨우 몇 술 드시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어머니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제가 갑자기 지방으로 며칠 출장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옆집 할머니께 매일 와서 돌봐주시기로 부탁드렸으니까 식사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라는 가슴 아픈 거짓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적 없이 차를 몰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름 모를 시골길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숨 막히는 듯한 현실에서 단 몇 시간만이라도 벗어나 홀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경쾌하고 신나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슬픔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제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하염없이 달리던 중 어느 작은 강변 마을 어귀에서 문득 차를 멈췄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과 함께 밤이 되자 당장이라도 몸을 누일 곳을 구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주변을 둘러보던 중 유독 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하고 은은한 불빛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불빛이 향하는 곳에서는 어린아이의 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정겹고 화기애애한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집 주변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저도 모르게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한자리에 모인 웃음소리와 함께 민박 손님인 듯한 사람들이 커다란 불판 위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고 지글거리는 고기 익는 소리와 숯불의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차갑게 식었던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가 그 옆에서 뛰어놀며 아저씨, 나도 고기 짱 큰 걸로 한 입만 주세요.
라고 앙증맞은 목소리로 외치며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젊은 부부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잊고 살아왔던 것 같은 낯설지만 포근한 감정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절망적인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따스하고 아름다운 한 줄기 색채가 조심스럽게 스며들어 오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불빛 하나, 웃음소리 하나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계획에도 없던 그 낯선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서 3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 집은 뒤로는 푸근하고 나지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상쾌한 공기를 가르며 지저귀는 이름 모를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고, 낮에는 젊은 부부가 땀 흘리며 작은 텃밭을 정성껏 가꾸는 소박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잊고 지냈던 여유와 편안함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아이의 맑고 해맑은 웃음소리가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며칠 동안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젊은 부부에게 어렵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이 집을 제가 1년 단위로 좀 빌릴 수는 없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젊은 부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라 안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거절을 당하고 나니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체면도 잊고 제 불우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늙고 병든 어머니, 그리고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신 사정,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서 웃음마저 잃어버린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제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과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라면 혹시나 우리 어머니도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희망을 담아 뜨거운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가장 절박할 때 터져 나오는 눈물은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힘이 세지요. 제 진심 어린 간절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걸까요? 젊은 부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분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쓰신 방 계속 쓰시고 어머님은 계단 힘드시니 1층 비워둘게요. 방 2개 쓰시되 1년에 500만 원만 주세요. 믿을 수 없는 호의에 제가 아니, 사장님, 이렇게 저렴하게 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지만 괜찮으신 건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분이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형님 처음 봤을 때 얼굴에 그늘이 너무 짙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세상에서 사라지실 것 같은 표정으로 힘없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며칠 저희 집에서 묵으시는 동안 신기하게도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고 다시 살고자 하는 희미한 의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놓였어요. 사실 바라는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저희랑 같이 살아라면서 저 뒤에 있는 넓은 땅에 함께 농사도 같이 지었으면 해요. 저희가 일손이 부족할 때도 많거든요.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일종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뜻밖의 따뜻한 제안에 저는 그 자리에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왈칵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몇 번이고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법이지요. 그렇게 저는 며칠 후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그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듯했던 어머니도 맑고 깨끗한 시골 공기와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르른 자연의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쉴 새 없이 재롱을 부리며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감동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그 젊은 부부의 진심으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아내분이 갓 담근 김치통을 들고 저희 방으로 찾아와 형님, 저희 오늘 온 식구가 함께 김장을 했는데 혹시 혼자 계셔서 제대로 된 반찬도 없으실까봐 할머니 드실 만한 부드러운 김치까지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김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그 집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텃밭에서 딴 토마토라며 휠체어에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의 무릎 위에 흙이 묻고 울퉁불퉁 못생긴 토마토 몇 개를 살며시 올려놓고 뛰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거 다 땄어. 완전 크지? 할머니 혼자 다 먹어. 그럼 나 또 따올게. 안녕. 어린아이의 진심은 참으로 순수하고 위대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저는 작은 성이라도 표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돈을 봉투에 넣어 젊은 부부에게 건네려 하자 남편분은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진심으로 좋아서 그리고 같이 정답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돈으로 주고받으면 오히려 저희 사이에 어색해지고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가겠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휠체어에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께 다가가 활짝 웃으며 농담 섞인 말투로 할머니, 오늘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선선하니 정말 기분 좋은 날씨네요. 제가 할머니 휠체어 밀어드릴 테니 저랑 함께 동네 한 바퀴 데이트 한번 다녀오실까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저는 끝내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감격에 겨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제 어깨를 남편분은 듬직한 손으로 툭 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앞으로 1년이든 10년이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희 셋, 아니 저희 5 식구 여기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봐요. 혈연보다 더 진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더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한결같은 따뜻한 보살핌과 아이의 밝은 웃음 덕분에 깊은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도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굳었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잔잔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창밖이 아닌 넓은 마당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가끔씩 소리내어 웃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행복감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곳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따뜻한 이웃을 만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들의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절망감 속에서 벗어나 시골 마을의 따뜻한 품에 안긴 지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와 어머니는 이제 그 작은 민박집의 방 2칸을 완전히 집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형님, 자, 이것 좀 들어봐요. 어머님이 드실 건데 부드럽게 갈아야지. 남편인 민준 씨가 아침 일찍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 바구니를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태호 씨와는 달리 이 젊은 부부는 철수 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고 그 호칭에는 혈육에게서 받지 못했던 친밀감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민준 씨와 아내인 소연 씨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 간병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간혹 철수 씨가 잠든 틈을 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옷가지를 정리하고 이불을 햇볕에 말려 드리곤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실 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젊으세요. 예쁜 옷 입혀드려야 기분도 좋아지시지. 소연 씨의 말은 철수 씨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특히 6살 된 아이 지후는 어머니의 삶에 가장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후는 철수 씨 어머니를 강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강변 할머니, 지후가 오늘 병아리 봤어요. 완전 쪼꼬매요. 지후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 곁에 쪼르르 달려와 묻지도 않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종알종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셨지만 지후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강변 할머니, 지후랑 같이 놀아요. 응 하고 매달릴 때면 희미하게나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철수 씨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아이의 순수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가 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부모님 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일부터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아이는 데리고 가는데 형님 혼자 계시게 될 것 같아서요. 철수 씨는 혼자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이틀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동안 부부가 베풀어준 호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민준 씨 부부가 떠나고 철수 씨는 다시 고독한 간병의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애원하는 철수 씨에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변마을 떡집에서 쑥떡 사왔어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 입만 드세요. 네. 철수 씨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의 무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떡, 내 동생 미영이도 참 좋아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철수 씨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2달 만에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동생 미영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에 철수 씨의 마음이 다시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미영이는 잘 지내겠지요. 철수 씨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한테 너무 못해줬다. 사는 게 바쁘다고 아프다고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받으면서 늙은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들어 철수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회한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무표정은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죄책감과 자책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한다는 생각, 특히 타지에 있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죠. 미영이 때문이 아니에요. 철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형님, 계세요?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분명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는데 철수 씨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철수 씨. 젊은 사람들 갑자기 떠나서 걱정했어. 내가 와서 이틀 동안은 김장김치라도 챙겨주려고 왔지. 그리고 이웃사촌끼리 뭐가 걱정이겠어.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은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박 할머니는 철수 씨의 어머니를 위해 호박죽을 끓여오셨다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밝게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 이젠 내가 친구 해줄게. 나도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 호박죽 먹고 얼른 일어나야지. 내일은 내가 휠체어 밀어줄게. 어머니는 박 할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에 굳었던 얼굴을 풀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지후의 재롱을 보았을 때보다 더 환하고 깊은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박 할머니 덕분에 철수 씨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머니는 간간히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2달 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철수 씨는 홀로 밤을 맞았습니다. 그는 문득 여동생 미영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이를 언급하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철수 씨는 자신 역시 미영이를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벽은 단절이 아니라 오해와 서운함으로 지어진다는 것을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을까 망설였지만 수화기 너머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왜 또? 나 지금 바쁘다니까.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철수 씨는 이전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다. 그냥 엄마가 내 걱정을 많이 하신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철수 씨는 일부러 어머니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 중 죄책감에 대한 내용은 숨기고 보고 싶다는 말만 전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엄마가 내 걱정을 하신다고 나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서는 미영아, 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신 모양이다. 너한테 못 해줬다고, 너 사는 거 힘든데 부담 주는 것 같다고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리셔. 그제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서운함 대신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내가 엄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지? 내가 시댁 눈치 보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 씨는 오랜만에 듣는 여동생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미영아. 엄마도 오빠도 다 안다. 너 힘들게 사는 거. 우리도 내 마음 다 알아. 그냥 내가 괜찮을 때 전화라도 한번 해드려라.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실 거야. 미영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내가 꼭 이번 주 안으로 전화할게.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줘. 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시골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차가웠던 가족의 벽을 허무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는 거창한 용서가 아닌 아주 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어머니께 미영이와의 통화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이번 주 안에 전화한다고 하네요. 엄마 보고 싶대요.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창밖을 보던 어머니의 눈빛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철수 씨에게 깜짝 놀랄 만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철수야, 나 오늘 휠체어 타고 저기 텃밭에 좀 가보고 싶다. 지우가 심어놓은 거 있잖니? 철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후로 어머니가 먼저 외출을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철수 씨는 감격하며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텃밭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해맑게 웃고 있는 지후를 발견하셨습니다. 지후는 작은 삽을 들고 클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어머니가 오랜만에 큰 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지후는 깜짝 놀라 어머니 쪽을 바라보더니 달려와서 휠체어 손잡이에 매달렸습니다. 강변 할머니, 오늘 왜 나왔어요? 지후랑 같이 놀아요. 어머니는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 지후야. 할머니랑 같이 놀자. 할머니도 이제 다시 웃고 싶구나. 철수 씨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텃밭 옆에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진심을 담은 이웃들의 사랑으로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철수 씨의 삶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텃밭 옆에 세우는 순간 텃밭 구석에서 낯선 중년 남성이 민준 씨의 집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남성은 철수 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평화로운 강변 마을에 드리워진 낯선 그림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 고요한 평화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까? 철수 씨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텃밭 옆에 세워둔 채 방금 시야에서 사라진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던 숲 가장자리를 불안한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행복은 너무나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는 생각이 철수 씨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굳이 풀숲에 몸을 숨기며 민준 씨의 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허둥지둥 사라진 그의 행동은 분명 평범한 동네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철수야, 넌 왜 멍하니 서 있니? 저기 지후 좀 봐라. 흘장난치다가 얼굴에 다 묻혔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철수 씨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어머니는 지후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철수 씨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길을 잘못 든 관광객일 수도 있어. 철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며칠 뒤 민준 씨 부부가 돌아오면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낯선 사람의 존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민준 씨와 소연 씨 부부가 지후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활기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지후는 강변 할머니, 지후 왔어요 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지우가 반가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혈수 씨는 평소처럼 맥주 한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민준 씨에게 며칠 전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사실 지난번에 혼자 있을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텃밭 구석에서 사장님 댁을 엿보고 있다가 제가 보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혹시 전에 여기 살던 사람 중에 원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도 계신가요? 민준 씨와 소연 씨는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잔을 내려놓고 침묵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다니요. 대체 누굽니까? 철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이 집을 형님께 저렴하게 빌려드린 것도, 같이 살자고 제안한 것도 저희의 어떤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따뜻했던 이웃에게도 숨겨야 했던 어두운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철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작은 IT 회사를 운영했죠. 그런데 5년 전 제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살 길이 막막해졌죠. 그 빚을 갚기 위해 서울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소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민준 씨 친구가 이 강변 마을에 있는 이 민박집을 헐값에 내놓는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도피하듯 내려온 거죠. 저희가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두 부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기적 같은 평화를 준 이웃들도 고통스러운 비밀을 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이 마을까지 어떻게 알고 온 겁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죠?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심부름꾼일 겁니다. 저희가 서울집을 팔아 빚을 꽤 갚긴 했지만 잔금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곳에 숨어 지내는 것을 알고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엿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을 모아서 도망갈까 봐 감시하는 거죠. 민준 씨의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소연 씨가 철수 씨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형님께 1년에 50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방 2개를 내어 드린 이유도, 농사를 같이 짓자고 한 이유도 저희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월세를 받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하루하루 농사 짓고 민박 손님 받는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저희처럼 조용히 숨어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저희 처지가 겹쳐 보여서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이 베풀었던 모든 따뜻한 호의가 공동의 고통과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사장님, 그래서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군요. 네. 형님도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셨고 저희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으니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자신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 단순히 기생하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민준 씨 가족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본 그 남자가 또 온다면 그때는 제가 나설 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지우가 평화롭게 지낼 이 집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철수 씨의 눈빛이 오랜만에 강인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으로 잃었던 삶의 의지가 이웃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이웃에게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텃밭에 모셔다 드릴 때나 지우가 마당에서 뛰어놀 때 늘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감시 덕분인지 며칠 동안 낯선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영이와의 전화 통화 이후 어머니는 내가 곧 일어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소연 씨가 알려준 스트레칭 운동을 매일 따라 하셨습니다. 철수야, 휠체어 좀 밀어봐. 저기 강가까지 가보자꾸나. 지우가 붕어 잡는 거 구경해야지. 어머니는 이제 철수 씨에게 먼저 산책을 제안하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강가에서 어머니는 낚시하는 지우를 보며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서울로 농산물 납품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철수 씨와 소연 씨, 어머니와 지우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문이 강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중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당장 나와.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내가 숨겨놓은 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 가족이고 집이고 다 박살 내버리 줄 알아. 그들은 민준 씨를 엿보던 그 낯선 중년 남자가 데려온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지후를 껴안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놀라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이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나이 64, 평생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평범한 미혼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머니와 지후를 지키려는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덩치 큰 사채업자가 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당신은 또 누군데? 민준이 대신 보증이라도 서주려고. 얼른 안 비켜. 우린 오늘 여기 불지르러 온 거야. 그들의 손에는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여기는 당신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철수 씨는 최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채업자들은 비웃으며 철수 씨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들이 철수 씨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당문이 열리고 옆집 박 할머니가 손에 빗자루를 든 채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뒤에는 동네 이웃들 대여섯 명이 삽과 괭이를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들은. 사채업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사채업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강변마을이야. 우리 이웃한테 손대면 우리 마을 전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장 이 꼴사 나온 것들 들고 여기서 꺼져. 어서. 이웃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밭에서 일할 때처럼 무섭고 단호한 눈빛으로 사채업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집단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움직이는 것에 익숙했지. 이렇게 대놓고 이웃 공동체의 저항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덩치 큰 남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철수 씨는 박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수 씨에게 마지막 위협을 가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명심해. 내 놈이든 민준이든 우리가 이 돈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그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마당을 벗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 씨는 지우를 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두려움과 함께 묘한 감격에 젖은 듯 했습니다. 이웃들은 철수 씨에게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철수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철수 씨, 이제 알겠지? 혼자가 아니야.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번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배신 안 해.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함께 맞설 때 탄생합니다. 철수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겪었던 냉정한 혈육과의 관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뜨거운 이웃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철수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철수 씨는 이 문제의 근원을 끊어내야만 어머니와 민준 씨 가족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딱 한 사람,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여동생 미영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족을 지킬 차례다.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철수 씨는 마당에 모여있던 이웃들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뒤 흥분과 긴장이 가시지 않은 채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 씨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후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철수 씨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철수야, 대체 무슨 일이니?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민준이네 가족한테 큰일 난 거 아니니? 어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옆집 민준 씨 부부가 전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찾아온 겁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했으니 걱정 마세요. 철수 씨는 민준 씨 부부의 깊은 사정까지는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의 고통은 언제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아이고, 빚이라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꼭 도와줘야 한다, 철수야.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철수 씨는 어머니가 겨우 잠드신 것을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이는 지난번 통화에서 어머니께 전화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아직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는 아직 전화 못했어. 이번 주말에 꼭 하려고 했단 말이야. 철수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급한 일이다. 네, 도움이 필요해. 아주 큰일이 생겼어. 내가 서울에서 일하는 쪽 분야와 관련된 일이다. 철수 씨는 민준 씨 부부의 빚 사정과 사채업자들이 화염병까지 들고 마을에 들이닥친 상황,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쫓아올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영이는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미영이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매우 차분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들 사채업자 맞지? 그리고 오빠가 사는 그 집을 담보로 걸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화염병까지 들고 왔으면 이건 이미 단순한 채권 추심 문제가 아니야. 특수협박, 주거침입, 방화미수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강력 범죄야.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미영이는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했는데 법률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혹시 이런 쪽 일을 해봤니? 너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사실대로 말할게. 나 전에 오빠한테 전화 끊고 서울에서 힘들다고 했잖아. 그 힘든 이유가 내가 다니는 직장 때문이었어. 나 대형 로펌의 비서실에서 일해. 그것도 팀장으로. 힘들다고만 했던 동생의 직업이 사실은 놀라운 능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동생이 알고 보니 대형 로펌의 핵심 인력이었던 것입니다. 로펌, 비서실 팀장.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로펌 일이 그렇잖아. 남들 보기엔 화려하지만 시댁 눈치 보면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 와중에 내 커리어 쌓으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게다가 우리 시댁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늘 돈 없다고 핑계를 대야 했어. 엄마를 모시는 건 당연히 오빠 몫이라고 생각하는 시댁 때문에 오빠가 전화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거야. 미안해, 오빠. 미영이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미영이의 차가웠던 태도가 외부의 압박과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미영아. 오빠도 너 힘들다는 거 알면서 너무 몰아붙였어. 오빠도 미안하다. 그럼 너 그 로펌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다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거야. 민준 오빠 부부가 빚을 진 건 맞겠지만 이자 제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협박과 주거 침입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내가 그 사채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법의 철퇴를 맛보여줄게. 미영이는 철수 씨에게 민준 씨의 빚과 관련된 모든 서류,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을 때 주변 CCTV 영상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민준 씨가 설치해 둔 것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명쾌했습니다. 가족이 겪는 위기가 동생의 숨겨진 능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민준 씨 부부에게 미영이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여동생분이 대형 로펌 팀장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준 씨는 감격했습니다. 철수 씨는 민준 씨와 함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들이 마당에 난입하고 화염병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미영이에게 영상을 보내자 미영이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이 영상이면 충분해. 우리 로펌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맡기로 했어. 이 정도 증거면 사채업자들을 징역 보낼 수도 있어. 협박이 아니라 이건 거의 테러 미수니까. 미영이는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부탁인데 엄마한테는 내가 해결한 거라고 말하지 마. 내가 엄마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뿐이야. 그 사과는 내 입으로 직접 할게. 철수 씨는 미영이의 성숙해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난과 이웃들의 위기가 냉랭했던 두 남매를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준 것입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강변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오빠가 엄마 혼자 모시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엄마가 아픈데도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핑계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미영이는 펑펑 울었고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영아, 아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댁 눈치 보랴, 일하랴. 내 딸아, 괜찮다. 내 마음 다 안다. 철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사라진 것보다 가족 간의 서운함이 해소된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구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머니께 사과를 전한 뒤 철수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사채업자들은 오늘 아침 경찰서로 소환됐어. 그리고 민준 오빠 부부의 빚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변호사가 조정 절차에 들어갔어. 이젠 안심해도 돼. 우리가 이겼어. 마침내 정의로운 이웃들의 삶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이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떠나기 전 철수 씨는 미영이에게서 아주 수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빠, 그리고 민준 오빠 빚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민준 오빠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회사가 1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철수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민준 씨의 빚이 연결되어 있다니.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확실하니?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 오빠, 민준 오빠 가족이 겪는 이 고통 뒤에 우리 가족의 과거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볼게. 오빠는 어머니와 민준 오빠 가족을 잘 지켜줘.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순간 철수 씨는 더 크고 어두운 비밀이 이 강변마을에 드리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오래전 시작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숨겨진 진실은 결국 터널 끝의 빛과 같다. 아무리 어두워도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만다. 철수 씨는 여동생 미영이가 던진 충격적인 말, 즉 민준 씨의 사채업자와 아버지의 재산 상속 분쟁을 맡았던 변호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미스터리가 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드리고 민준 씨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와 소연 씨는 빚 문제가 법적 조정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형님 동생분 덕분에 저희 이제 살았어요. 정말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민준 씨가 철수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니를 잠시 지우와 박할머니에게 맡긴 후 민준 씨 부부와 조용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실은 어제 미영이한테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빚을 지면서 이용했던 그 사채업자 회사가 강남 리걸 앤 파이낸스라는 곳이었습니까?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류 작업을 할 때 김도식 변호사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소연 씨가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맞아요. 저희 서류에도 김도식 변호사 이름이 있었어요. 빚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아주 교묘하게 썼다고 들었어요. 형님, 대체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철수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김도식 변호사. 10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 재산 상속 문제에 개입하려 했던 변호사입니다. 당시 미영이가 로펌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 정보를 미리 빼돌리려 했던 그 변호사를 알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와 저희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그 일은 흐지부지 되었지만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서울과 강변마을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철수 씨 가족과 민준 씨 가족이 같은 악연에 얽혀 있었다니. 형님, 그럼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준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식 변호사가 단순히 사채업자의 법률 자문만 해주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노려 돈을 가로채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저희 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탐냈고 이제는 사장님 부부의 집까지 노린 것입니다. 철수 씨는 민준 씨 부부에게 미영이에게서 들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이는 김도식 변호사가 관여한 다른 채무 불이행 사례들을 추적하여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영이의 로펌은 이 사건을 대형 사기 사건으로 확대하여 수사, 기관에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끝까지 지켜내야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민준 씨는 철수 씨의 단호함에 감동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빚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형님과 동생분 덕분에 저희가 더 큰 악에 맞설 용기를 얻습니다. 저희는 형님을 믿고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그때부터 철수 씨와 민준 씨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공동의 적에 맞서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강변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과는 달리 활기찬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 통화 덕분이었습니다. 철수야, 미영이가 그러더라. 엄마 덕분에 이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됐다고. 로펌에서도 인정받고 시댁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늙은 부모에게 큰 위로는 없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말대로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웃음을 찾으시니 저와 미영이도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였습니다. 오빠, 드디어 성공했어. 김도식 변호사와 그 사채업자 조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우리가 확보한 CCTV 영상과 민준 오빠의 서류가 결정적이었어. 이제 그들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철수 씨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민준 씨 부부의 절망을 이용하려 했던 악의 무리가 결국 가족과 이웃의 끈끈한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철수 씨는 이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네도 살고 이제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강변마을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빚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사채업자들이 구속되자 민준 씨 부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농사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소연 씨는 민박 사업을 활기차게 운영했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농사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휠체어에서 벗어나 보조기를 짚고 텃밭 주변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따뜻한 햇살 아래 보조기를 짚고 텃밭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지후는 어머니 곁에서 작은 물뿌리개로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강변 할머니, 이거 물 다 줬어요. 이제 저랑 같이 민들레 따요. 어머니는 지후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사고 전에 동네 사랑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우시던 그때 그 웃음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어머니만 바라보고 외톨이처럼 살았던 자신의 삶. 돈과 혈연 때문에 어머니 간병을 외면했던 여동생 미영이. 그리고 빚 때문에 절망의 끝에 섰던 젊은 이웃 부부.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이 결국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굴레와 빚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이웃 공동체라는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미영이, 민준 씨 부부, 지후, 그리고 박 할머니를 포함한 강변마을 이웃들에게 둘러싸인 5 식구의 가장 든든한 형님이었습니다. 이 강변마을은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와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준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텃밭에서 땀을 닦고 있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어머니랑 같이 농사지은 쑥으로 쑥국 끓이겠습니다. 다 같이 먹읍시다.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쑥국 냄새가 벌써부터 온 동네에 퍼지는 것 같네요. 철수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햇살 아래에서 지후의 재롱을 보며 소리 내어 웃고 계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 이막은 없으리라. 길고 긴 고난 끝에 드디어 철수 씨와 그의 새로운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느끼신 점을 고귀한 댓글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